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서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식당, 헬스장, 유흥시설 같은 곳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테스트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게 영업을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특정 업종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논란입니다. 야당은 공세를 높였고 이 후보는 일단 물러났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사퇴 자작극을 벌인다고 공격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이 후보가 떳떳하다면 특검을 하자고 반격했습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MBC PD수첩을 방송한 MBC에 대해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아내 윤정희 씨에 대한 방송이 허위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회계사를 꿈꾸던 19살 여대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밤늦게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일상으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지요. 내일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는데요. 하필이면 이 직전인 오늘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다시 2,0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을 시작한 나라들도 이 상황이 그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방역 전문가들은 모임이 확 늘어날 이 다음 주 이후 상황에 우려가 큽니다. 허욱 기자가 문을 엽니다. 거리와 상점 입구에 호박 모양의 다양한 장식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할로윈 데이를 앞둔 서울 이태원 거리는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나도 없었는데 저번보다 좀 나았어요.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시민들도 많아졌습니다. 거의 1년만 구경하러 왔어요. 마지막 주말이니까 근데 그때도 다시 방문 계획 있어서 친구랑 같이 오려고. 네, 설레기도 하고 뭐 더 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 만날 수도 있고. 나흘 뒤 일상회복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111명을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으로 감소세였던 신규 확진자 규모도 이번 주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방역 긴장감이 완화되고 이동량도 늘어난 영향인데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폭증 가능성도 언급합니다. 2주 전에 방역 완화가 한 번 있었고요. 분명히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 텐데 얼마만큼 늘어날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가장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정부는 다음 달 돌파 감염이 가장 많은 얀센 접종자와 접종 6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 등의 부스터샷을 접종합니다. 사전 예약은 오늘 저녁 20시부터 시작하며 예방접종은 1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얀센 접종자는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원칙이지만 원하면 화이자나 얀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이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날 일상 회복을 앞두고 내 몸에 코로나 항체가 있는 건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백신을 맞았더라도 워낙 돌파 감염도 많아서 안심이 안 되는 거죠. 헌혈을 하면 항체 유무를 알 수 있다는 말에 헌혈 지원자들이 늘 몰리고 있고 이 별도로 항체 검사를 하려고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항체 검사를 위한 연구 참여자를 모집했던 혈액원. 헌혈을 하면 항체 형성 유무를 알 수 있다는 건데 모집 닷새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18,000명 정도 대상이었었어요.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돌파 감염이 증가하면서 백신을 맞았지만 몸에 항체가 생긴 건지 불안한 사람들이 검사를 받는 겁니다. 친구가 맞았는데 바로 돌파 감염이 돼가지고 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백신이 뭐 검증된 백신들도 아니고 막 처음 나오는 거니까 심리적으로 안심이 되는데도 그래도 조심을 해야죠. 항체 유무를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키트를 활용하면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고 자동화기기로 분석하는 방법은 정맥 체열을 해야 됩니다. 비용도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비용이 8만 원이시고 둘 다 나오는데 하루나 이틀 걸리세요. 많이들 하시긴 하세요. 이거 항목 자체는 비급여 항목이라서 비용 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다만 항체를 확인했다 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 적다까지는 알아도 그게 어느 정도 수준부터 보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 없어요. 전문가들은 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부스터샷 접종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일상으로 돌아간 나라들의 상황도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보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싱가포르는 하루 확진자 5천 명, 영국은요 하루에 5만 명씩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조이고 있는 이들 국가의 실태를 권갑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 국제공항으로 여행객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위드 코로나 일환으로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We allow only travelers who are fully vaccinated. And second, require testing, whether pre-departure or on arrival. 그러나 신규 확진자가 5,324명이 나오자 보건당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행 직전에는 확진자가 30명대에 불과했습니다. 인구 545만 명인 싱가포르의 백신 접종률은 84%로 세계 최고 수준. 결국 방역 고삐를 다시 쬐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한시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5명에서 2명으로 줄였는데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길거리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도 마실 수 없도록 했고 내년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 출근을 제한하는 정책까지 꺼냈습니다. 싱가포르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영국도 하루 확진자가 4만에서 5만 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자신했지만 Our autumn and winter plan always predicted that cases would rise around about now, but they're not outside the parameters of what was predicted. 야당 총수까지 확진됐다는 소식에 결국 마스크를 낀 채 의회에 나왔습니다. 백신을 맞고 위드 코로나를 실시해도 당분간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대장동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황 전 사장이 대장동 사업 공모 직전에 본부장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그 속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명을 받았다는 본부장 발언도 있는데요. 이 후보 측은 이 주장이 황 전 사장의 자작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떳떳하면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받아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황무성 전 사장이 6년 전 사퇴 압박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정감사 발언도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그분이 계속 계시길 바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역량 있는 분이셨고. 황 전 사장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당시 제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며 이 후보를 향해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 밝혀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압박 주장이 자작극이라는 어제 이 후보 캠프 측의 주장도 여론 호도라고 지적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자작극을 벌일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녹취를 들으면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캠프 측은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사퇴 권유의 배경이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 전 본부장은 캠프 측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며 본인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정책실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민간 사업자 공모 지침서를 자신이 결제한 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수익이 지분만큼이 아니라 1,822억 원의 고정이익으로 바뀐 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사장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투자심의위원회와 이사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며 이렇게 바뀐 건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황 전 사장이 공개 반박에 나서면서 사퇴 압박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 황무성 전 사장의 사직 과정에 의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입수한 황 전 사장의 이 사직서에는 이렇게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 전 사장은 자필 서명 외에 도장을 찍은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6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황무성 당시 사장의 사직을 처리해달라며 성남시에 보낸 문건입니다. 사유는 의원 사직, 3월 11일로 기재된 사직서도 첨부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사직서에 찍힌 도장입니다. 황 전 사장은 한 달 전인 2월 6일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가져온 사직서에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서명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무실로 갖고 오는 거는 사인했지 도장 찍은 적이 없고. 도장은 평소 비서실에 맡겨둔 것과 동일하지만 당시에도 도장을 찍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직서를 쓴 기억도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사장 퇴임식 준비를 이유로 빠른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공사의 퇴직 승인 요청 시점은 3월 6일 오후 2시쯤.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관계자 7명을 거쳐 이재명 시장이 전자결제를 한 건 3월 10일입니다. 성남시 승인을 받은 공사 측은 3월 10일 오후 4시 사장 퇴임식 계획 내부 결제를 마쳤고 2시간 뒤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황 전 사장의 사퇴 압박 정황과 함께 사직 처리 과정에서 사직서의 진위 여부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후보 관련해 또 다른 고발건인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후보를 고발한 단체는 오늘 검찰에 관련 녹음 파일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해명한 이재명 후보. 2억 5천 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그런데 한 정당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며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검찰에 출석해 이 후보 측 변호사의 비용을 추측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0명의 변호사를 쓰고 2억 5천만 원을 썼다는 것 자체도 무너집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의 변호인들이 사회이사로 취업한 S기업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호를 해주고 제3자인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내지 지원받았다라는 취지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자금 20억 원이 이 업체 전직 대표이사에게 건네졌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천화동인에서 질려가지고 어디 투자했는데 거기 상당해가지고 상당히 했는데 이 업체 전직 회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투자 제안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업체 측은 전직 회장이 투자 제안을 곧바로 거절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게 무슨 개미지옥도 아니고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총량 규제가 완전히 나쁜 것만 아니다. 이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소상공인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반헌법적,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거세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자영업자들의 반응까지 최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이 커지자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제가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라고 재차 언급하며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헛소리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등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을 안 했을 겁니다.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정의당도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규제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간섭하는 거죠. 내 재산을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망하는 거를 어떻게 보살펴 주겠어. 정부에서 못하지. 그 말뿐이지. 이 후보가 정책 이슈를 선점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당원 투표를 나흘 앞둔 국민의힘 대선주자 4명은 오늘도 막판 지지 호소에 힘을 쏟았습니다. 후보마다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는지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 전 대통령 발언을 의식한 듯 정치 신인이라 실수도 많았지만 더 나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6번이나 언급하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현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입니까?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구속을 거론했습니다. 대장동은 결국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후보를 감옥에 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수위 시절에 감옥 보낼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지지받는 윤 전 총장과 달리 자신은 중도층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민심에 따라 당심도 움직일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홍 의원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간 단일화 설에는 두 사람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캠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단일화는 없다며 유승민이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건 본인이 자초한 것이라고 윤 전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장동 일타 강사 컨셉을 살려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압박에 나섰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할 겁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한 놈만 팹니다. 그러면서 원희룡이 1대1 싸움에서 이재명을 확실히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한 달 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경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대선 공약 회의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정책 공약 개발을 지시했다는 건데 그 근거로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정책 공약 회의 이후 수정자료 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주의사항으로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고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용어로 통일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행정부의 정치 중립 문제가 정치 중립 위반 문제에 대해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의식을 했고 입단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은폐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입니다. 하 의원은 청와대가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이 논란이 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적절하다고 경고했는데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 청와대가 배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들도 관권 선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선거에 개입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의 즉각 경질과 전 부처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가부는 해명 자료를 내고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것으로 특정 정당 공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논란 끝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이 됐죠. 하지만 이 조기 개양을 거부하고 있는 광주시를 포함해 진보 진영 반발도 여전합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을 할 수 없도록 이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경우 이후 사면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장을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막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엔 국가장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할 것이고요. 법 개정이 아니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 청와대도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에 대한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입법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제화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지에 따라서 또 여론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법제화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법제를 해야 될 것이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과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엔 사흘째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70년 가까운 애증 관계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가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가 장남 재국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현 변호사가 이 여사를 맞았고 빈소 내실에서 1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순자 여사께서는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함께 못 왔다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옛날 얘기 조금 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셨다. 요 정도로만 하시다가 가셨어요. 조문을 마친 뒤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떠났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장 사흘째를 맞아 각계 인사의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고인의 북방 외교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아주 대폭적으로 확대한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시다. 잘못한 데 대해서 용서를 비신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가슴이 좀 뭉클했고. 싱하이밍 중국 대사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 전 의원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입관식은 가족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업적과 보통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 6분짜리 추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의 대표는 아니고 아주 평범한 보통 대학생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잘 만나고 고등대도 뱃삼에 묻혀.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대구 생가에도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5.18 피해자와 시민, 도민 정서를 감안해 분향소를 열지 않기로 했고 조기 개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당 대표가 맡는 장례위원회 고문직을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법관으로 헌정사상 처음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장판사 기억하십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죠.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됐는데요.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이 판단이 나왔는데 탄핵 대상이 되질 않는다며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후배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그런데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임 전 판사의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지난 3월 이미 퇴직해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파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자 국회는 제적의원 300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피소추자는 명백하게 재판의 독립을 훼손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 탄핵 움직임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전 판사 사표를 여러 차례 반려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 사실을 부인했다가 거짓으로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똑같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나오고 설치고 있는데 그거 내가 사표 쓰겠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다만 오늘 헌재에선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서울시가 TBS 예산에 주는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편파성 논란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서울시가 행동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하지만 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매년 TBS에 주는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TBS가 내년 출연금으로 380억 원을 요청했지만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겁니다. TBS는 독립미디어재단이지만 올해 예산의 73%를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은 국정감사에서도 예고됐습니다. TBS가 시장님 공영방송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나친 정치 편향성 그리고 선정성 때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조만간 방법을 강구하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정치 편향성 발언으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은 이를 방치하고 있는 TBS에 대한 경고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김어준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예산 삭감안이 시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를 향한 TBS 내부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TBS 직원이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어준은 TBS의 통제 불가 신적 존재라 제작진은 어떤 요구도 못하느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부 진행자의 편향성 때문에 TBS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7박 9일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면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그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열악연한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걱정이 뭘까요? 네, 과연 원팀이 잘 될까 하는 겁니다. 오늘 당내 후보들을 향해서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후보 지지자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제 최종 선출까지 한 8일 남았죠? 뭐 분위기는 점점 과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이번 주 들어서 당내 후보들은 내부 공격은 자제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 화력을 집중하는 듯 하더니요. 어제는 또다시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낮에는 뭐 윤 후보 진정 가고 뭐 나한테 오고 이러길래 지난 3월에 내 불러서 이중 생활하지 마라. 3월에 저 정치도 시작 안 했는데요. 아니 스님이 그때 나가라고 했잖아요. 정책 토론도 감정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탄소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국제회의에 나가시면 바로 물어볼 텐데요. 그거는 국제회의에 나가서 국민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나는 않습니까? 질문 자체가 여태 아니 그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아니요. 아유 두 분 사이에 있으니까 귀가 아파가지고
자, 어제 저 모습 보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이제 세게 경고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대표로서는 뭐 후보 선출 그 이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오늘 경고장 뒤에 담긴 이 대표의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불필요한 물리적인 충돌이나 언어 자극이 지속되면 선거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비단 주머니 지금 원래 3개 얘기했으면 지금 한 10개 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아마 후보 경선이 끝날 텐데 10병 월요일부터 달릴 거예요. 여야 대선 주자들의 가상 대결을 보면 계속 박빙 승부죠. 이재명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큰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경선 때의 갈등 극복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준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하필 거기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현수막이 걸린 위치가 바로 힌트입니다. 걸어놨는데 이재명 후보님 얼굴과 요 플랜카드가 현수막 위에 현수막을 겹치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오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진 거군요. 네, 물론 의도한 건 아니겠죠.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도둑, 범인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눈여겨보시지 않으면 누가 도둑이고 범인이라고 하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지사님이 그저께도 계속 이걸 들고 있었어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범인이고 돈 가진 자가 도둑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까? 심상정 의원님하고 똑같네요. 다릅니다. 설계자 죄인이라고 되어 있었죠. 아, 그렇군요. 범인이나 죄인이나. 참, 이 뭐 범인이나 죄인이나 도둑이나 솔직히 말장난 같고요. 헷갈리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여야 모두 프레임 공격에만 몰두하는 모양새인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궁금한 건 정치가 아니라 진실 아닐까요? 정치도 걱정이지만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 수사도 큰 진척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요즘 나온 디젤 차량은 요소수를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이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운행이 올스톱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디젤차 운행 때 필요한 요소수 3.5리터가 10통도 채 안 남아 있습니다. 보통은 창고에 30통 정도 구비를 해놓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이 6통이 전부입니다. 이마저도 일주일이면 모두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업체에서 올랐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달라 그러니까 품절됐다고 없다 그러네요. 다른 주에서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물량도 없고 요즘에 사재기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직접 오셔갖고 2-3개씩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온라인 쇼핑에서도 대부분 품절이고 1인당 1개씩 구매를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 지금 구매 불가능하십니다. 사실 지금 입고 계획이 없어요. 아예. 생산하는 회사들이 지금 공장을 세웠거든요. 생산을 안 하고 있어요. 다른 제품 있으면 빨리 사셔야 돼요, 지금. 요소수 품귀가 벌어진 건 원재료인 요소 공급이 막혔기 때문. 요소는 전량 수입하는데 물량의 66%가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요소를 뽑아내는 석탄이 호주와 무역 분쟁으로 부족해지자 중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제한을 건 겁니다. 문제는 디젤을 연료로 하는 화물차 운행도 올스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소수가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데 이게 부족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요소수가 필요한 경유차는 승용차 200만 대, 화물차 200만 대 등 모두 400만 대에 달합니다. 대형 화물차는 600에서 700km 운행 때마다 요소수 10리터를 쓰는 만큼 한 달에도 수차례 요소수를 채워야 합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다른 나라도 요소 품귀를 겪고 있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어젯밤 서울 금천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길 가던 여성 보행자가 숨졌는데 회계사가 되기 위해 착실히 준비하던 꿈 많은 대학 새내기였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흰색 SUV 차량.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들이받고 건물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섭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30분. 2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길을 걷던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도의 심은 가로수도 쓰러졌는데요. 사고 이후 일으켜 세웠지만 아직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운전이나 못하고 가는 거지. 처음에 버스 놓쳤잖아요. 애 엄마한테 통화해가지고 엄마 처음에 버스 놓쳤어. 다음 버스 타고 갈게. 그리고 다음 버스 타고 사고 난 걸로 알고 있거든. 아버지에게 따른 맞벌이 부부를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2개나 하면서도 항상 밝은 표정을 짓는 효녀였습니다. 장차 회계사가 되겠다는 꿈은 음주운전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무조건 엄마 많이 도와갔다고 항상 그 얘기했거든요. 그 친구들 찾아가고 싶어요. 음주운전을 왜 했는지 신문한 사람이 돈 없어서 대리를 못 부르니까.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회사 회식을 마친 뒤 운전대를 잡았고 차선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아내 윤정희 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을 상대로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윤정희 씨의 동생도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MBC PD수첩은 지난달 백건우 씨와 아내 윤정희 씨 동생들과의 논란을 다루면서 백 씨가 윤 씨를 방치하고 동생들의 접견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정희 형제와 PD수첩은 윤정희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취재를 하여 왜곡 보도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백 씨는 방송 내용과 달리 아내 윤 씨가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윤정희는 매일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윤 씨와 동생들의 만남이 차단된 건 동생들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사가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는데 찍어서 PD수첩에 제공하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프랑스 고등법원에서도 특히 예외적으로 백 씨는 결국 PD수첩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백 씨는 또 자신의 한국 수익을 관리해온 윤 씨의 첫째 동생이 21억 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윤 씨 형제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횡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들은 단지 가족인 윤정희 씨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 씨 측은 다른 동생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백신 패스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백신 패스가 없는 백신 미접종자가 헬스장이나 목욕탕, 노래방 같은 곳에 갈 땐 매번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효력이 48시간뿐이라 이틀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절박한 사정을 무시한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1년 넘게 고생해온 헬스장 관장. 단계적 일상 회복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 완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PRC라든지 이런 거를 또 개인적으로 이틀에 한 번인가 3일에 한 번 정도 또 개별적으로 또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하러 오시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또 검사를 받으셔서 또 가셔야 된다라는 건데 너무 헬스장이나 목욕탕은 접종 완료자가 아닐 경우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한데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 어떤 데보다도 마스크를 사실 잘 쓰고 있고 카페라든지 식당 쪽보다도 저희가 마스크를 벗을 일이 사실 진짜 별로 없거든요. 진짜 물 마실 때 그 한 몇 초 정도. 백신을 맞지 않은 헬스장 이용자도 불만을 토로합니다. 헬스장을 거의 매일 가는 경우인 저는 일단은 되게 경로한 상태거든요. 매주 검사를 받고 매주 접종 증명서, 어떤 예방 증명서라든지 이제 이런 걸 가져오라라고
라고 한다면 저는 굳이 찾아서 다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막막합니다. 백신은 계속 안 맞으실 계획이세요? 네, 현재로서 안 맞을 계획이에요. 어떤 이유로 안 맞으셨어요? 알러지도 좀 많이 심하거든요. 또 항상 감기 백신만 맞으면은 좀 몸에 좀 두드러기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한편으로는 갈라치기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백신 맞은 사람 미접종자 이걸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접종은 자유다 이랬는데 접종의 자유라는 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작년 3월 이후 거의 문을 열지 못한 유흥주점. 겨우 재개하는 영업에 백신 패스가 걸림돌이 될까 걱정입니다. 기존에 QR 체크 가지고도 입구에서 실갱이 하다가 그냥 보내요. QR 체크도 그러는데 백신 패스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영업을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특정 업종만. 음식점이나 카페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분들이 도심 번화가들 그런 데 가보셨는지 진짜 궁금해요. 자리도 없고 그 줄 서 있는 행렬이 20-30명 있는 데들이 허다해요. 테이블 안에는 빡빡 다 차 있고. 1년 넘게 무너진 일상을 다음 달에는 되찾을 수 있을까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이제 다 문 닫고 있는. 그래도 영업 못하는 날. 영업 금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지겨우니까 이제 아예 안 했죠. 지금 여기까지 이제 10월 마지막 밤이 옛날 그 누구죠? 노래요.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코로나 초기 마스크 품절 대란이 일어나며 일본에선 면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했죠. 이 마스크가 정권이 2번 교체되도록 창고에 방치돼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国民の皆様に広くこの布マスクの配布を行わさせていただくことといたしました。これは洗えば何回も使える。 마스크 품절 사태가 빚어진 지난해 일본 정부가 무료로 배포한 소형 면 마스크입니다. 예산 5,100억 원으로 2억 9천만 장을 제작해 가정과 복지시설 등에 나눠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송 중 이물질이 나오고 크기도 작은 마스크는 외면받아 석 달 만에 지급 중단됐습니다. 세금 낭비 행정으로 지적되면서 일본에선 아베노 마스크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총리가 2차례 바뀌어도 8,300만 장이 재고 물량으로 남았습니다. 올해 3월까지 세금 61억 원이 보관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使う必要は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もう少し国民の税金ですので、使うところをしっかり考えて選んでは欲しかったなという。 정부 자산이라 폐기도 못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その調達等々につきましては特に問題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おりません。必要に応じて検討してまいりたいというふうに。 아베 정권 지지율 하락에 결정타가 됐던 이 마스크로 둘러싼 탁상 공론이 아직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앞에 지어져 논란이 된 김포의 아파트 기억하시죠? 철거냐 그냥 놔두냐 운명을 결정한 회의가 열렸는데 심의 보류로 결론을 미뤘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경관을 가린 채 지어져 논란이 된 인천 검단 신도시의 세 개 아파트 단지. 오늘 아파트 운명을 결정할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훼손된 경관을 살리기 위해 아파트를 다 철거할지 일부 동의 층만 낮출지 그냥 둘지가 관건이었는데 결론은 심의 보류였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단지별 시뮬레이션 같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의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건설사 세 곳이 층수나 단지 면적 변경 없이 아파트 외벽색과 마감재를 바꾸고 정자를 설치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놨는데 문화재위원회는 이것만으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정이 미뤄지면서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건 내년 6월 입주를 앞둔 3,400가구입니다. 하지만 유네스코가 나머지 조선 왕릉 39기까지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할 수 있는 데다 아파트 철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도 싸늘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6명의 운전면허를 정지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관련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요청한 건데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왜 그런지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 이혼한 배성은 씨는 중증 자폐증을 앓고 있는 11살 첫째와 10살 아들 형제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한 아이에 월 60만 원씩 양육비에 합의했지만 1년 동안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김치만으로도 먹을 때가 있었고 라면만 먹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버텨왔고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해 겨우 받은 양육비도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는 연락도 잘 닿지 않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세요. 양육비 지급의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정부는 최대 1억 2천만 원의 양육비를 미납한 6명에 대해 처음으로 면허 정지를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열흘간 의견 진술 절차를 거쳐 요청한 건데 관할 경찰서가 통지서를 보내 최종 정지하기까지는 40일가량 걸립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채무자의 면허가 생계와 직결될 경우에는 정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정지법은 그러니까 생계용으로는 정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 생계는요. 정지가 100일인데 자, 이 100일이면요. 차 안 타고 다니면 되고 100일을 과연 운전면허 정지됐다고 무서워하고 다닐까요? 출국 금지도 양육비가 5천만 원 이상 밀려야 하는데 매달 양육비가 50만 원이라면 8년은 밀려야 합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다시 차도로 진입할 때 방향지시 등 왼쪽과 오른쪽 중 어떤 쪽 켜시나요? 팩트맨이 운전자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깜빡이 왼쪽 켜시는지 오른쪽 켜시는지 오른쪽. 내가 차선을 붙잖아요. 이게. 이제 왼쪽으로. 실제로는 어떨까요? 주유를 끝내고 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 왼쪽 지시등을 켭니다. 그런데 다른 차량은 오른쪽을 켭니다. 관련 규정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공단은 오른쪽 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걸 어기면 과태료 3만 원 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뒤에 있는 차량들한테 내 차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필히 가는 방향대로 방향 지시등을 켜야 된다라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혼란은 올해 4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온라인 투표에서도 확인됩니다. 6천 명이 넘게 참여했는데 이 중에 4천 명 가까운 인원이 왼쪽이라고 답했습니다. 직진하는 상대방 운전자 눈에 띄려면 왼쪽 지시등을 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비상 깜빡이를 켠다는 답변도 적지 않은데요.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상 깜빡이는 이 차가 이제 멈춘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가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질러 가는 도중에 뭐 이제 같이 움직여서 사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은 뭘까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우회정 지시등을 켜고 조수석에 사람이 있을 경우엔 오른쪽 손을, 운전자만 있으면 왼쪽 수신호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이혜인 시인의 익어가는 가을 중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신가요? 다음 주면 입동인데요. 짧은 가을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으로 쾌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올라서 서울이 10도, 대구는 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보다도 구름량은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도 내륙 많은 지역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는데요. 강이나 호수 주변은 수증기가 많아서 시야가 더 탁합니다. 조심 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화염병으로 던졌던 사이다병입니다. 80년대 대학가가 생각나죠. 그런데 이 화염병이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일대입니다. 국방부가 최근 발굴한 건데요. 한국 전쟁 당시에 수류탄과 총탄이 부족하자 오죽 급했으면 화염병을 만들어 던진 겁니다. 장작 패면 시골에서 장작 갖다 이렇게 쐈잖아요. 거짓말 못해서 저 거기에 가까운 희생자들이 전사자들이 났었고. 한국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종전선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번의 이벤트보단 다신 전쟁은 안 하겠다.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이 화염병과 함께 발견된 이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